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총 24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와 또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출발 640, 뉴스워치, 뉴스포커스, 뉴스 현장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회는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각종 재판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사건으로 연합뉴스TV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3일과 24일은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로 더욱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월 23일 출발 640에서는 임명 당시 준비된 대법원장이라고 평가받던 엘리트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며 양 전 원장의 법관 인생을 소개하였습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에서 임관한 뒤로 양 전 원장은 40여 년의 법관 생활 내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재판부와 법원 행정처의 요직을 거치는 동안 재무실무와 사법행정 모두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6년간 대법관 임기를 마친 2011년에는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대법원장이란 찬사까지 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욕심에 청와대와 은밀한 소통을 나눴고 결국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서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출발 640에서 양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 여부가 양 전 원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혐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0여 개의 혐의 중 크게 4가지, 강제징용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종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이 주요 혐의라고 그래픽을 이용하여 정리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 같은 의혹들이 불거진 배경과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인 2017년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불거졌는데 대법원이 3차례의 자체 조사 후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가시지 않았고 양 전 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변곡점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었고 이에 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때 이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양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하게 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출발 640에서는 피의자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설명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양 전 원장이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부터 심사 후 법원의 결정 소식을 전달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출석한 후 공개되지 않는 심사 과정에 대해 법원의 구조, 참석자들의 위치, 심사 진행 과정, 예상되는 양측의 주장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1월 23일 뉴스 현장에서도 하루 종일 현장에 기자를 파견하여 발빠르게 현장 소식을 전달하고 법원 안팎의 분위기도 전달하였습니다. 뉴스워치는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아침부터 법원 노조와 민주노총, 콜텍 노동자 등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며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현장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1월 23일 뉴스 포커스에서는 스튜디오에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뷰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뉴스 포커스에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김성수 변호사를 초대하여 양 전 원장의 현재 심경과 대응 방안, 주요 혐의의 핵심 내용, 구속을 결정할 요인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23일 뉴스 현장에서도 이호영 변호사를 초대하여 검찰과 양 전 원장의 주요 주장을 짚어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구속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1월 24일 뉴스 포커스에 임방글 변호사가 출연하여 구속 결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구속이 결정된 이유, 그리고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 관련 혐의가 최종 확정될 시 예상되는 형량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법부가 청와대와 협조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히 전직 대법원장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우리나라의 통치 조직 원리를 전면 위반하는 심각한 사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 개인이나 개별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 보다 구조적인 맥락과 문제점,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도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치욕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진짜 사법부의 치욕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아야 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일을 실제로 했다면 그것이 치욕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앞으로도 관련 뉴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실험인 만큼 연합뉴스TV가 관련 뉴스를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23일 기상청은 실험에 앞서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월 23일 뉴스 리뷰에서는 기상청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기상청과 환경부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실험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건너오는 서해상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실험에서 기상항공기와 선박, 이동형 관측 장비 등이 총동원된다는 기상청의 발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먼저 항공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비의 씨앗 역할을 할 요오드화 은 24발을 살포한 후 화학물질이 구름 속에서 수증기를 잘 모아 비로 떨어지게 하면 기상선박과 이동형 관측 차량이 비구름과 강수의 변화를 포착해 분석한다는 실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실험이 실시된 25일에는 보다 많은 보도를 하였는데 뉴스 현장에서는 기상 전문 기자를 연결해 실험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기상청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건너오는 통로인 서해상을 실험 장소로 택하였고 군산 서쪽 해상에서 실시된 이날 실험은 비를 뿌릴 수 있는 구름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25일 오전 서해상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당시 여건이 괜찮아 예정대로 실험을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시간당 10mm가 넘는 비가 내려줘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시간당 0.1에서 1mm 정도의 강수량을 늘리는 데 불과해 아직 관련 기술이 걸음마 수준이라는 설명도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날 뉴스메이커에서는 최종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실험 결과 예측과 예측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실험 장소 근처에서는 강수를 포함한 구름이 발달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지상에 있는 이동형 관측 차량에서도 안개비가 관측되었지만 기상선박과 육상 관측소에선 유의미한 강수량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상 전문 기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약간의 먼지가 있더라도 해소시킬 정도의 비가 육상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실험의 저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점, 기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의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연합뉴스TV는 실험을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실험 진행 절차, 실험 결과, 예측까지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뉴스 내용이 다수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따로 시간을 할애하여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해소하는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선진국들의 기술 현황, 최근 실험을 진행한 태국과 중국의 실험 결과와 함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의 향후 발전 방안과 보완해야 할 기술적 과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1월 27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잠자는 국회 계류 법안 12,000건이라는 제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먼저 영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인터뷰로 시작됐는데요.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직선제 해야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직선제 해주니까 지난 1일 이순자 씨가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은 새해 벽두부터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한 5.18 항쟁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 없이 지금껏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자신들도 5.18 사태의 희생자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60% 이상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법률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감 2년 만에 특별 사면되어 죄가 면해진 걸로 판단되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안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전두환 경호실장이었던 고 안현태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자는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해서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했던 이런 사람이죠. 이러한 상식 밖의 법안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안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1월 24일 기준 12,451건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통해 역대 국회 법안 처리 현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도 역대 국회를 거치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엇비슷한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미투만 보아도 사건 직후인 1월에서 4월 사이 160여 건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4명의 소방대원들도 부상을 입었던 천안 소재의 호텔 화재 사건, 그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방관의 인력과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의 복지와 처우에 대한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균등한 그리고 또 보다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며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119 지역대를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5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을 소방관 2명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화재 발생 시 2인 1조가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선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없고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불이 번지는 것만 막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냥 인명구조를 못 받고 안에서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재정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 최종 심의를 거치기 전 지난 11월 갑작스럽게 논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법안 발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법안 처리 과정을 그래픽을 통해 계류가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것도 계류 법안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유치원 3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작년 전국 1,900여 곳 사립 유치원에서 6천여 건의 비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결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보름 뒤 열린 3차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법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또 한 번 심사를 미뤘다고 합니다. 심사를 미뤘습니다. 7차례 회의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2월 27일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고 합니다. 표결 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 중 하나지만 법안 발의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 처리이지만 계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은 법안 심사의 의무라고 강조하여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다희 학생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국회에서 좀 앞장서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관련 법안들이 앞장서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법과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한 해외 일자리 도우미, 나아가 청년주택 확대법 등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고 우리나라 청년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김다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한 달 새 4차례나 근접 비행을 감행해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부터 초계기 갈등까지 얽혀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언론과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계기 갈등으로 인한 한일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는 어땠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2일 오후 3시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태 어장 인근 공해에서 북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고 근처에 있던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 삼봉함이 구조하기에 출동했는데요. 구조 작업 중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 초계기 한 대가 우리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 삼봉함을 향해 거리 500m, 고도 150m로 접근했다가 물러났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긴급 브리핑에 따르면 2019년 1월 13일 오전 11시 39분에 울산 동남방 83km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 초계기 한 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율곡 2함을 향해 거리 1.8km, 고도 60에서 70m로 저공 근접 비행을 하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오후 2시 23분 제주 동남방 95km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 초계기 한 대가 우리 해군 소속 노적봉함을 향해 3.6km, 고도 30에서 40m로 저공 근접 비행을 실시하여 위협했습니다. 이어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3분부터 오후 2시 38분까지 약 36분 동안 이어도 서남방 131km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 초계기 한 대가 우리 해군 소속 함정인 대조영함에 대해 540m, 고도 60에서 70m로 저공 근접 비행을 실시하며 또다시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의 증거 사진 공개와 함께 일본 정부의 동영상 및 전자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함정의 저공 근접 비행을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미국의 중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더욱 강경한 발언과 함께 해군을 직접 방문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 시에 물리적인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 관계는 갈등이 심각하게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도발이 일본 내 보수층을 좀 결집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본 언론은 이 초계기 갈등 또 한일 간의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일본 정부는 24일 한국 해군 구축함에 대한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이딴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항의한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거듭 부인하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데요.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지적한 것과 같이 위협 비행은 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에 유감스럽다고 합니다. 또한 초계기 비행과 관련한 일본 측의 기록을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일 방위당국 간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언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는데요. 한편 일본 언론들은 한국 측의 위협비행 항의와 관련 한국 국내행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 국내행 호소라고 전했고요. 산케이 신문 또한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한일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보다 위협 비행 문제를 국내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일본 우익 보수 언론은 한국 국내 어필의 기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한일 관계보다 국내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군사적 마찰을 고의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 결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최근 한일 레이더 갈등 이후 고조된 사이 4포인트 이상 올라 한 달 만에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언급했던 태도에서 180도 돌변한 의도적 외면으로 과거사와 국방 분야의 갈등이 심하다는 상황에서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언급을
모두 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였다는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정부가 군사적으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본의 외교적에는 강경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초계기 위협 비행에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한다면 분쟁을 통한 내부 직결과 전쟁 국가로의 개헌을 원하는 아베 전략에 말려드는 셈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한일 초계기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똘똘 뭉쳐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외교 무능을 덮지 말라며 정부의 책임을 몰려는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협은 일본이 했는데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우리의 외교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양국 언론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일 군사보호 협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입니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하는데요. 한일 양국은 이미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됐습니다. 4년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 비행과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를 졸속과 밀실로 체결된 협정이며 후속 과정 및 실효성이 의심되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와 함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 등을 거쳐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으며 변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와 이에 따른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언론들도 지난 정부에서 협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검토 및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일 간의 미미한 정보 교류와 아베 정권 이후 위안부 배상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관계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기에 한일 초계기 갈등은 두 나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남북 간의 화해 모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일본 초계기에 잇따른 도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향해 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우방국으로서 빨리 문제를 해결짓고 관계 복원에 나서야만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보다 냉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면 우리 정부는 보다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계속된 도발은 결국 일본이 한국의 반응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며 한국이 자칫 무력을 사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먼저 서로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뒤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잇따라 엇갈린 주장을 하는 가운데 먼저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제3의 기관을 통해 군의 주장을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일본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방국의 관계로서 우방으로서의 슬기롭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우리 외교 군사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발표, 배표 자료, 외교 국방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다차원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격앙된 반일 감정의 보도가 아닌 이성적, 합리적인 냉철한 분석 보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